서울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빗줄기가 회색빛 마천루 사이로 거칠게 쏟아지고 있었고 창밖의 풍경은 마치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가고 있었지만 한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태산의 수석 변호사로서 그녀는 수많은 기업 간의 분쟁과 협상을 처리해왔지만 오늘 맡게 된 임무는 그 규모와 중요도 면에서 이전의 사건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된 신비의 기업 디오맨의 본사로 향하는 검은 세단 안에서 서윤은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자신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차창에 비춰보았다. 그녀가 오늘 상대해야 할 인물은 베일에 쌓인 디오맨의 회장으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소문뿐이었기에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차량이 육중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여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섰을 때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운전기사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디오맨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일 정도로 거대했고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마주한 직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여진 기계 부품처럼 정교하고 빈틈이 없어 보였는데 이는 최고 경영자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서윤의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정중하지만 딱딱한 태도로 그녀를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했고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는 동안 서윤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협상 전략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번 인수합병건은 태산 로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에 실패는 용납될 수 없었고 그녀는 반드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야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드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바닥에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벽면은 고가의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어 이곳이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님을 짐작게 했다. 비서실장은 서윤을 회장실 앞까지 안내한 뒤 무거운 마호가니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서윤의 심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발을 들여놓은 공간은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빗물에 젖은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실내의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거대한 집무 책상 뒤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응시하며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독하면서도 압도적인 아우라가 서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향해 얼굴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손에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을 놓칠 뻔했지만 초인적인 의지로 가까스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완벽한 맞춤 수트를 입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서윤이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강민혁이었다. 5년 전 가난한 고시생으로 그녀와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이자 비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기업의 회장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민혁의 표정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 차갑고 무미건조하기만 했다. 민혁은 서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한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했던 울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즈니스의 냉혹함만이 묻어나는 건조한 톤이었기에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의자에 앉았고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안경을 고쳤으며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질서 정연하게 펼쳐놓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옛 연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수없이 되뇌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민혁은 서윤이 내민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번 합병 조건이 디오멘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산 로펌이 제시한 자산 가치 평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수치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서윤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는데 그 모습은 과거에 어수룩했던 강민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서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침착하게 방어 논리를 펼치며 현재의 시장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제안임을 설명했지만 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치 서윤을 시험하려는 듯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서윤은 그가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가로 변모했음을 깨달았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실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설렘이 아닌 서로를 굴복시키려는 전사들의 기싸움에 가까웠다. 서윤은 민혁이 일부러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대응했다. 민혁은 서류를 거칠게 넘기며 조항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고 특히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모욕적일 정도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펜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참아냈고 오로지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의 모욕적인 언사를 견뎌내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유리를 때리고 있었는데 그는 등을 돌린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윤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비가 오는 날에는 따뜻한 라떼를 마시는지 묻는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뜬금없고 사적인 것이어서 서윤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이는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이 철저한 연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기에 서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민혁은 희미한 냉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민혁은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태산 로펌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이번 프로젝트의 전담 책임자로 반드시 한서윤 변호사가 지정되어야 하며 모든 보고는 자신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고 그녀가 거절할 경우 협상 자체가 결렬될 것임을 암시하는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이것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악취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 애썼지만 민혁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서윤은 머릿속으로 득실을 빠르게 계산했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거절하고 나간다면 그녀는 회사에서 문책을 당할 것이고 업계에서의 평판에도 흠집이 날 것이 분명했다. 반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을 감수하며 매일 그를 마주해야 하는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도망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무엇보다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리고 5년 전 왜 자신을 떠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고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민혁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계약서 수정 작업이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서유는 비서가 가져다 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감정에 잠겼는데 커피는 공교롭게도 그녀가 좋아하던 바로 그 라떼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상황 설정에 서유는 소름이 돋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타는 목을 축였다. 민혁은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펜 끝에 힘을 주었고 종이가 찢어질 듯한 강한 피랍은 그가 품고 있는 내면의 분노나 격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서명이 완료된 서류를 건네받으며 두 사람의 손끝이 아주 잠깐 스쳤는데 그 짧은 순간 전류가 흐르듯 강렬한 전율이 일었고 두 사람 모두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기는 경고를 던졌다. 서유는 짐을 챙겨 일어나며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남기고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자마자 서유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설 수밖에 없었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과거와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로비로 내려온 서유는 우산을 펼치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려도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는 좀처럼 식지 않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마음을 옥죄어왔다. 대기하고 있던 회사 차에 올라타면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혁의 이름 대신 저장해 두었던 옛 번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렸다. 차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디오멘의 건물을 백미러로 바라보며 서유는 5년 전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민혁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네온 사이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편 회장실에 홀로 남겨진 민혁은 서윤이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랍 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두 사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서윤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창밖의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과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경쟁사 바이퍼 그룹의 동향 보고서와 내부 배신자 리스트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가 서윤을 끌어들인 이유가 단순한 미련 때문만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한서윤 변호사에 대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며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성공을 거둔 기업가였지만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힌 소년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을 위험한 게임의 판으로 끌어들인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곁에 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는 앞으로 두 사람 앞에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서곡과도 같았다. 민혁은 잔을 단숨에 비우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고 이제 멈출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한서윤의 일상은 디오맨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무실보다 디오맨의 본사 건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강민혁 회장이 내건 조건은 집요하리만큼 구체적이었는데 그는 법률 자문을 핑계로 서윤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고
사사건건 간섭하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화려한 로비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느껴지는 중압감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디오맨의 직원들은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하려 노력했고 감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냉정함을 유지했다. 회장실 부속 회의실에 자리를 잡은 서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민혁은 수시로 그녀를 호출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서류를 반려하기 일쑤였다. 그가 빨간 펜으로 난도질한 계약서 초안들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갈 때마다 서윤은 이것이 정당한 업무 지시인지 아니면 사적인 복수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민혁은 서윤이 밤을 새워 작성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단 몇 분 만에 읽어보고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모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지만 그럴수록 민혁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고 마치 그녀가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잔인하게 몰아붙였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 서윤은 잠시 펜을 놓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러주며 피로한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라 가슴을 아리게 했다. 당시 그들은 서울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미래를 꿈꾸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믿었었다.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나눠 먹으면서도 민혁은 언젠가 서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고 서윤은 그런 그의 듬직한 어깨에 기대어 희망찬 내일을 그리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와 대리석 바닥으로 치장된 호화로운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상념에 잠겨있던 서윤을 현실로 끌어당긴 것은 인터폰의 날카로운 호출음이었고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혁은 거대한 모니터 여러 대에 둘러싸여 심각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짐작게 했다. 그는 서윤이 들어온 것을 알고도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경쟁사인 바이퍼 그룹이 디오맨의 물류망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낮게 읊조렸다. 바이퍼 그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제거하기로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들이었기에 그들의 개입은 이번 인수 합병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서윤 쪽으로 밀어주며 바이퍼 그룹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예고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는데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날조와 억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고 이것이 실제 소송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끌고 디오맨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비열한 술책임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하자 민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눈빛 속에는 서윤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듯한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바이퍼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할 수 있는 집단임을 경고하며 서윤에게 몸조심할 것을 당부했는데 그 말투는 차가웠지만 묘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넓은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정적을 깨는 것은 서윤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민혁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민혁은 갑자기 비서실에 연락해 저녁 식사를 준비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급 호텔 셰프가 직접 조리한 도시락이 회장실로 배달되었다. 그는 서윤에게 식사를 하고 하라며 퉁명스럽게 말했고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에 얼굴을 붉히며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었다.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과거 그들이 상상 속에서나 맛보았던 것들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러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다. 식사를 하던 도중 민혁은 불쑥 서윤에게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 물었는데 그 질문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서윤은 먹던 물을 뿜을 뻔했다. 그녀는 사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지만 민혁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집요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고 마치 그 대답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기라도 한 듯 절박해 보였다. 서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에 대한 원망과 미련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곁을 내줄 수 없었던 사실을 애써 감추며 일에만 매진하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혁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여 서윤은 순간적으로 그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다. 그때 갑자기 건물의 전력이 차단되며 사방이 암흑천지로 변했고 비상등만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민혁은 순식간에 테이블을 넘어와 그녀의 입을 막고 소파 뒤로 몸을 숨기게 했는데 그의 동작은 훈련받은 요원처럼 민첩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민혁의 거친 숨소리와 체온이 서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다. 민혁은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무실 입구 쪽을 주시했는데 그의 온몸에서는 살기 어린 긴장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들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침입한 바이퍼 그룹의 하수인들이 분명했다. 민혁은 서윤의 귀에 대고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고 속삭인 뒤 재킷 안주머니에서 펜처럼 생긴 소형 호신용 무기를 꺼내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민혁이 홀로 위험에 맞서러 나갔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고 그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신음소리가 몇 차례 들려온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곧이어 비상 전력이 가동되며 사무실 조명이 다시 켜졌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바닥에는 검은 옷을 입은 괴한 두 명이 쓰러져 있었고 민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보안팀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괴한들을 끌고 나가는 동안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살벌함은 사라지고 깊은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피 묻은 손등을 잡으려다 멈칫했고 이 남자가 지난 5년 동안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서윤은 더 이상 반항할 기력도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운전석에 앉은 민혁은 묵묵히 운전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끊임없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그의 모습에서 극도의 경계심이 느껴졌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이전의 어색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고 서로의 생존을 확인한 뒤에 찾아오는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밤 겪은 일이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의 서막임을 깨달았고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윤의 집 앞에 도착한 민혁은 차를 세우고도 잠시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핸들을 꽉 쥔 채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서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그녀를 밀어내려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긴 호소였다. 서유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가겠다고 대답했다. 민혁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문 잠금을 해제해 주었다. 차에서 내린 서유는 멀어지는 민혁의 차를 바라보며 5년 전 그가 떠날 때 느꼈던 상실감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을 느꼈는데 그것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무언가 잡히는 것을 느끼고 꺼내보았는데 그것은 아까 소동 중에 민혁이 몰래 넣어둔 것으로 보이는 최신형 보안 카드키와 비상 연락용 단말기였다. 단말기 화면에는 위급 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자신의 위치가 전송된다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고 서유는 그것을 가슴에 품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여전히 서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온 서유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차가운 단말기의 감촉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고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 앞에서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바이퍼 그룹이라는 거대한 적과 강민혁이라는 알 수 없는 남자 사이에서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과 정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한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마치 앞으로 그녀가 흘려야 할 눈물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들려왔다. 인천항의 물류창고 단지는 잿빛 하늘 아래 거대한 철제 괴물들이 도열한 듯 삭막하고 위압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는 녹슨 쇠 냄새와 비릿한 바다 내음이 섞여 있었다. 한서유는 디오맨의 핵심 자산 중 하나인 제3물류센터의 현장 실사를 위해 이곳을 방문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재고 목록과 물류 흐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 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걸어갔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현장 인부들의 눈빛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고 책임자의 설명은 핵심을 비껴가는 모호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서윤이 보관구역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려 하자 현장 책임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그곳은 현재 보수 공사 중이라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서윤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굳게 닫힌 셔터 아래로 붉은색 표시등이 깜빡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계음이 단순한 공사 소음이 아님을 감지했다. 그녀는 책임자의 만류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쪽문을 열어젖혔고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 10여 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들은 평범한 항만 노동자가 아니었고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채 살기등등한 눈빛을 번뜩이는 바이퍼 그룹에 고용된 용역 깡패들이었다.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이 급히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했지만 뒤따라오던 책임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철문을 쾅하고 닫아버려 퇴로가 차단되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밀실로 변했고 사내들은 무기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서윤을 향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확실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의 비상 단말기를 꽉 움켜쥐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컨테이너 벽만이 가로막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감추고 법적인 처벌을 경고하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조소 섞인 야유를 보낼 뿐 멈추지 않고 다가왔다.
선두에 선 거구의 사내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창고의 높은 천장에 달려있던 거대한 조명등 하나가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며 사내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자욱한 먼지와 유리 파편 속에서 컨테이너 박스 위를 날아오르듯 뛰어내린 한 남자가 바닥에 착지했는데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트 차림의 그는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그는 서윤이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타이밍에 맞춰 나타났지만 그의 표정은 구세주의 자비로움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분노에 더 가까웠다.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사내들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는 10여 명의 깡패들을 일순간 주춤하게 만들었다. 곧이어 벌어진 상황은 일방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사냥에 가까웠는데 민혁은 날아오는 강목을 맨손으로 바단에 부러뜨리고 상대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그의 싸움 방식은 우아한 무술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로지 상대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한 실전 격투술이었기에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다. 서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는데 평소 냉철하고 지적인 회장님으로만 보였던 민혁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적들을 유린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 놈이 서윤을 인질로 잡기 위해 우회하여 달려들자 민혁은 자신의 등을 내어주어 쇠파이프를 대신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자의 명치를 걷어차 날려버렸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데에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바닥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사내들이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지만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서윤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거칠게 흔드는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도대체 겁도 없이 혼자서 이런 곳을 왜 기어 들어왔느냐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의 등에서 배어나오는 붉은 핏자국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을 뻗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 민혁은 서윤의 팔목을 낚아채듯 잡고 창고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밖에는 이미 그가 연락해둔 보안팀 차량들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차 조수석에 거의 던져 넣다시피 태운 뒤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러레이터를 미친 듯이 밟았고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함께 차는 항구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서윤은 민혁이 핸들을 쥐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왜 자신을 따라왔느냐고 물었지만 민혁은 앞만 응시한 채 너 같은 여자가 내 계획을 망치는 꼴을 볼 수 없었을 뿐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강변 도로에 차를 세운 민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핸들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서윤은 차 뒷좌석에 있던 구급상자를 찾아내어 망설임 없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민혁은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몸을 맡겼다. 드러난 그의 등은 방금 생긴 타박상뿐만 아니라 오래된 흉터들로 얼룩져 있었는데 그 흉터들은 그가 지난 5년 동안 겪어온 치열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궤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소독약을 바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 모든 상처들이 자신을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의 등 위로 흘러내렸다. 민혁은 서윤의 눈물에 몸을 움찔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자신은 서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조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고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고 고백했다. 5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자신이 서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그녀를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서 떼어놓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그가 모진 말로 이별을 고하고 사라졌던 날,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던 이유를 깨달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상처 치료가 끝나자 민혁은 옷을 추스르며 다시 냉정한 가면을 썼고 서윤에게 당장 내일부터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로펌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바이퍼 그룹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끔찍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서윤이 다치게 되면 자신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속마음을 숨긴 채였다. 하지만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괴물이라면 나는 그 괴물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며 당신의 곁에서 함께 싸우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눈빛은 민혁조차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민혁은 서윤의 고집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내심 그녀의 강인한 모습에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집요하게 응시하다가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은 아까의 난폭함과는 정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5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감정의 교류가 일어났고 차가운 차 안의 공기가 일순간 따뜻하게 변하는 듯했다. 민혁은 황급히 손을 거두며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귀끝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다시 차를 몰아 서울 시내로 진입했을 때 도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불빛들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비추는 조명탄처럼 보였다. 민혁은 서윤을 집 앞에 내려주면서 오늘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만약 어기면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의 협박을 덧붙였다. 서윤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가진 고독한 전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지만 마음속에 남은 충격과 여운은 쉽게 털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5년 전 민혁이 선물했던 낡은 은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워 보았는데 반지는 여전히 꼭 맞았고 차가운 금속성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바이퍼 그룹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무엇이든 간에 서윤은 이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도시의 더러움을 씻어내리려는 듯 세차게 쏟아졌지만 다가올 폭풍 우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편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혁은 상의를 탈의한 채 거울 앞에 서서 등의 상처를 확인했는데 멍자국은 더욱 짙어져 있었지만 그는 통증보다 가슴 한구석의 저릿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빚어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나지막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늘 창고에서 서윤을 위협했던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게 만들라는 그의 명령은 지옥의 사자조차 몸서리칠 만큼 잔혹했다.
전화를 끄는 민혁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서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디오맨의 본사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회사의 기밀 서버가 해킹당하여 인수합병과 관련된 핵심 전략 문건들이 경쟁사 및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속보가 전광판을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이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들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그것은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적의와 경멸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출입증을 요구하는 태도는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 듯 위압적이었고 서윤은 영문을 모른 채 거친 손길에 떠밀려 엘리베이터가 아닌 보안실로 연행될 뻔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나타나 회장님이 찾으신다며 상황을 중재했지만 그의 표정 또한 싸늘하게 그지없어 서윤은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회장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서윤의 얼굴로 서류 뭉치가 날아와 흩뿌려졌고 종이의 베인 뺨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기도 전에 강민혁의 고성이 고막을 때렸다. 그는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서윤을 향해 죽일 듯이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은 어젯밤 차 안에서 보았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붉게 충혈된 채 광기 어린 분노만을 뿜어내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서윤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불법 자금이 입금된 내역과 그녀의 아이디로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한 로그 기록들이었는데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며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민혁은 서윤의 해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조소를 날리며 태산 로펌이 바이퍼 그룹과 짜고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를 보낸 것이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5년 전에는 사랑을 핑계로 도망치더니 이번에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았냐며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팠다. 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민혁의 눈동자 속에는 일말의 신뢰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배신감에 치를 떠는 한 남자의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을 호출하며 당장 한서윤 변호사를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곧이어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에 의해 서윤은 양팔이 결박된 채 회장실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모멸감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자 이미 정보를 입수한 수많은 취재진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고 서윤은 눈을 뜰 수 없는 섬광 속에서 짐승처럼 뇌동댕이 쳐졌다. 마이크를 들이대며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녀의 추락은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타전되고 있었다. 태산 로펌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그녀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고 서윤은 하루아침에 유망한 변호사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겨우 기자들을 따돌리고 집에 도착한 서윤은 현관문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자신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녀는 배터리를 분리해 구석으로 던져버렸고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혁이 어제 자신을 구해주며 보여주었던 그 눈빛과 오늘 자신을 파멸시키며 보여준 잔인함 사이의 괴리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고 도대체 무엇이 진심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혁이 정말로 자신을 범인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가 다시 창문을 때리기 시작할 무렵 서유는 바닥에 팽개쳐 두었던 해고 통지서를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구겨진 종이 위로 스탠드 불빛이 비치자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통지서의 문구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와 달리 어색한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들이 섞여 있었고, 특히 마지막 문단의 줄 간격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문서를 다뤄온 서윤의 직감이 발동했고,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돋보기를 가져와 문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5년 전 그들이 연애하던 시절 민혁은 수학과 암호학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두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비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속삭이곤 했었다. 서윤의 떨리는 손가락이 문서의 특정 글자들을 짚어가며 조합하기 시작하자 무의미해 보였던 문장들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 장, 밑, 을, 수, 없는, 곳, 에, 진, 실, 이, 잇, 다라는 문장과 함께 문서 하단에 찍힌 직인의 위치가 가리키는 숫자들이 좌표와 시간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그녀를 버리는 연기를 함으로써 내부의 진짜 배신자를 안심시키고 그녀를 감시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것이었다. 만약 그가 회장실에서 그녀를 변호하거나 감싸려 했다면 진짜 스파이는 더욱 깊이 숨어버렸을 것이고 서유는 바이퍼 그룹의 표적이 되어 목숨이 위험해졌을 터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서유는 민혁이 겪었을 고뇌와 결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를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서윤이 이 암호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토록 잔인하게 그녀를 몰아세웠던 것이고 이는 두 사람의 지난 시간과 사랑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도박이었다. 서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뒤 비상용 가방을 챙겼는데 이제 그녀는 도망자가 아닌 그림자 속의 추적자가 되어야 했다. 민혁이 남긴 메시지가 가리키는 곳은 그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이자 도시의 사각지대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반격을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만 했다. 서유는 보안이 허술한 뒷문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택시를 잡아탔는데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대신 민혁이 준 비상용 단말기를 켜고 좌표를 입력하자 화면에 접선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뜨며 녹색 불빛이 깜빡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지만 서유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단 한 사람, 강민혁만이 그녀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재개발로 인해 인적이 끊긴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고 깨진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유는 주위를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는데 빗소리에 묻혀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옥상 문을 열자 거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했지만 그녀는 난간 쪽에 놓인 낡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방수팩에 쌓인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혁이 진짜 스파이의 눈을 피해 미리 숨겨둔 뒤 오멘 내부 서버의 백도어 접속 코드와 바이퍼 그룹과의 내통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서윤이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단말기의 긴급 버튼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적이 아닌 민혁의 최측근 경호원이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서윤에게 안전한 은신처로 안내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노트북을 열어 USB의 내용을 확인했고 화면에 뜨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배신자는 회사의 중역 중 한 명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민혁의 혈육이자 디오맨의 창업 공신인 그의 삼촌 강진철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예상보다 잔혹했고 민혁이 왜 그토록 고독하게 싸워야만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그의 운명과 그 아픔을 나누어 짊어지기로 결심한 서윤의 눈빛은 비장하게 빛났다. 이제 서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폐인이 아니라 거대 악의 숨통을 끊어놓을 유일한 저격수로서 다시 태어났고 반격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점이었고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올 것임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이었고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민혁의 경호원이 마련해준 이 은신처는 겉보기에는 허름해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서버가 갖춰진 완벽한 작전 상황실이었다. 한서윤은 컵라면과 에너지 드링크로 끼니를 때우며 지난 48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모니터 앞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눈동자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USB에 담긴 방대한 데이터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와 같았고 그 속에는 디오맨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어 어디론가 흘러가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의 분석력과 민혁이 남긴 힌트들을 조합하여 자금 흐름의 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 종착지가 가리키는 하나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니터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강진철이었는데 그는 디오맨의 부회장이자 강민혁의 친삼촌으로 회사 내에서 민혁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며 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당시 그녀를 찾아와 민혁과 헤어지라고 협박했던 중년 남자의 얼굴이 강진철의 사진과 겹쳐지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그때 그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돈 봉투를 던지며 만약 헤어지지 않으면 서윤의 가족은 물론이고 민혁의 앞날까지 망쳐버리겠다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었다. 서윤은 그제야 민혁이 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껏 그토록 차가운 가면을 쓰고 살아와야 했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자신의 힘이 부족했던 시절 사랑하는 여자를 탐욕스러운 삼촌의 소나귀에서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이별을 택했던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서윤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해진 이상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고 그것은 단순한 횡령 정황이 아니라 그가 경쟁사 바이퍼와 내통하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어야 했다. 서윤은 민혁이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진철의 개인 서버에 침투를 시도했는데 예상대로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5년 전부터 이날을 대비해 온 듯 보안 코드의 알고리즘 속에 서윤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기념일과 추억들을 암호화하여 숨겨두었고 서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씩 빗장을 풀어나갔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마침내 빨간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녹색 접속 승인 메시지가 뜨자 서유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지만 곧바로 숨을 죽이고 파일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강진철이 바이퍼 그룹의 회장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는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강진철은 디오맨의 주가를 고의로 폭락시킨 뒤 바이퍼가 헐값에 지분을 인수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과 계열사 경영권을 보장받기로 밀약을 맺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 행위를 넘어 기업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반역 행위였으며 수천 명의 직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악마의 거래였다. 서유는 이 모든 자료를 안전한 외부 서버로 백업하면서 이 증거들이야말로 강진철의 숨통을 끊어놓을 단두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텍스트가 아닌 음성 파일 폴더에 숨겨져 있었는데 서유는 디데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클릭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잡음 섞인 녹음 파일 속에서는 강진철과 바이퍼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들은 낄낄거리며 민혁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모의하고 있었다. 강진철은 조카인 민혁을 두고 핏덩이 같은 놈이라며 비하했고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제거할 계획까지 언급하고 있어 서유는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이 녹음 파일은 강진철이 민혁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살인 예비 음모의 증거였기에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론전에서도 그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서윤이 증거 수집을 거의 마쳐갈 무렵 오피스텔 복도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도어락을 누르는 삐비빅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노트북 화면을 끄고 책상 밑에 숨겨둔 전기 충격기를 손에 쥐며 문 뒤로 몸을 숨겼는데 심장이 튀어나갈 듯이 세차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행히 민혁이 보낸 또 다른 연락책이었는데 그는 서윤에게 내일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위조 출입증과 직원 유니폼을 건네주었다. 그는 현재 민혁이 강진철의 공세에 밀려 이사회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긴박한 상황을 전하며 서윤이 유일한 희망임을 강조했다. 서윤은 건네받은 유니폼을 움켜쥐며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하여 이 모든 비극을 끝내겠다고 결연히 다짐했다. 연락책이 돌아간 뒤 서윤은 욕실 거울 앞에 서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들은 과거에 약했던 자신과의 이별을 의미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대신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메이크업을 하고 뿔테 안경을 벗어던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이제 그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도망자 한서윤이 아니라 거대 악과 맞서 싸우는 전장의 여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준비된 증거자료들을 여러 개의 USB에 나누어 담고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 예약까지 걸어두는 치밀함을 보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새벽이 밝아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서유는 은신처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민혁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준비 완료, 곧 만나요. 라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는 대신 미리 준비된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에 올라탔는데 헬멧을 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디오맨의 본사로 향하는 길은 출근길 차량들로 꽉 막혀 있었지만 서유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질주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릴 때마다 전이는 더욱 불타올랐다. 한편 디오맨 본사의 대회의실 앞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다. 강진철 부회장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주요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혁의 무능함과 비리를 폭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반면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민혁은 초췌한 모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소수의 충성파 임원들만이 남아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민혁이 이미 포기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의 눈은 회의실 입구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오직 한 사람 한서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마다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검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녀는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하여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다행히 1차 검문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는 보안팀장은 평소 꼼꼼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에 서윤은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었다. 그가 서윤을 불러 세우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태연하게 청소구역을 확인하는 척 연기를 펼쳤다. 보안팀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신분증과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찰나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민혁이 서윤의 침투를 돕기 위해 미리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이었는데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서윤은 보안팀장을 밀치고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20층이 넘는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장 안에서는 강진철이 거짓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민혁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회의장이 있는 층에 도착한 서윤은 젖은 옷을 정리할 새도 없이 숨을 고르며 굳게 닫힌 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강진철의 위선적인 연설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승리에 대한 전율 때문이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방 속에 든 증거물들을 확인한 뒤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 속에서 진실을 외치는 심판자가 될 것이었다. 그 시각 회의장 안에서는 강진철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었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발언권을 요청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민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내용은 강진철의 비리를 낱낱이 지적하는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기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진철은 코웃음을 치며 패배자의 헛소리라고 일축하고 경호원들에게 민혁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이 민혁에게 다가가는 일촉즉발의 순간 회의장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한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서윤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경악하는 강진철과 눈을 마주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는데 그것은 사냥꾼이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볼 때 짓는 표정과 같았다. 민혁은 서윤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가 곁에 섰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완벽한 교감을 이루었고 이제 그들은 따로 떨어진 연인이 아니라 등을 맞대고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윤은 손에 든 USB를 높이 쳐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한서윤의 등장은 팽팽하던 주주 총회장의 공기를 단번에 깨뜨렸고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여전사의 개선 행진과도 같았다. 강진철 부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안 요원들에게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중앙에 위치한 메인 프로젝터로 직진했다. 강민혁의 눈짓을 받은 충성파 임원들이 몸을 던져 보안 요원들의 접근을 막아서는 동안 서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가져온 USB를 단말기에 연결했다.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숫자로 뒤덮인 자금 흐름도와 강진철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이 붉은색 경고등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횡령의 증거들 앞에서 숨을 죽였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진철 부회장이 경쟁사 바이퍼 그룹과 결탁하여 고의로 회사를 부도 위기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면에 띄워진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들을 하나씩 넘기며 강진철이 주가 조작을 통해 얼마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을 어떻게 팔아넘기려 했는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주주들의 표정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강진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진철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꾸민 짓이라고 악을 썼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서윤이 마지막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터져 나왔는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다름 아닌 강진철 본인의 육성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는 바이퍼 회장과 함께 낄낄거리며 조카인 강민혁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하고 경영권을 독차지하겠다는 섬뜩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강진철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 횡령을 넘어 살인 미수와 관련된 중범죄였기에 그 누구도 강진철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민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삼촌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표정은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이 모든 것이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자신이 한서윤 변호사와 함께 계획한 함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한 척 연기하고 서윤을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것은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꼬리를 확실하게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밝히며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주주들은 그제야 오해를 풀고 민혁의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민혁의 편으로 돌아섰다. 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궁지에 몰린 강진철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민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회의장은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몸을 틀어 강진철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그를 단숨에 제압하여 바닥에 눕혔다. 5년 동안 거친 밑바닥 생활을 하며 단련된 민혁의 실전 격투 실력 앞에 늙고 탐욕스러운 강진철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발버둥 치는 강진철을 내려다보는 민혁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는 삼촌에게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고 죗값을 치르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강진철과 그의 측근들에게 수갑을 채웠고 바이퍼 그룹 관계자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강진철은 민혁과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두 사람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저 서로의 손을 꽉 잡은 채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지난 5년간의 아픔과 오해를 씻어내기에 충분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회의장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찬사와 플래시 세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서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텅 빈 회의장에 남은 두 사람은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어색하게 쓰다듬으며 고생했다는 말 대신 깊은 포옹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품 안에서 맡아지는 익숙한 향기와 심장 박동 소리는 서윤에게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거대한 악은 무너졌고 디오멘은 정화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낯설지만 달콤했고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진철 부회장의 구속과 바이퍼 그룹의 해체 소식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강민혁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경영자로 추앙받으며 재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한서윤 역시 누명을 벗고 디오멘의 법무총괄 이사로 파격 승진하며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그녀는 세간의 관심보다는 민혁과의 조용한 시간을 더 갈망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서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는데 그곳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서윤의 눈앞에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테라스가 나타났다. 민혁은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장을 벗어던진 그의 모습은 냉철한 회장님이 아닌 5년 전 서윤이 사랑했던 다정한 청년 강민혁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편의점 캔맥주가 놓여 있었는데 이는 과거 가난했던 시절 그들이 가장 즐겨 먹었던 메뉴였다. 서윤은 그 소박한 상차림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에 코끝이 찡해졌고 민혁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맥주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고 시원한 탄산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던 민혁은 조심스럽게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 강진철이 서윤의 안전을 담보로 협박해왔던 상황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이 자신 때문에 다치는 것을 보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고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힘을 키워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었다고 말했다. 서윤은 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가 혼자 감당해야 했을 고독과 아픔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혁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며 왜 그렇게 바보같이 혼자 짊어지려 했냐고 타박했지만 곧바로 그를 와라 끌어안으며 미안하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민혁은 서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5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진실된 고백과 함께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더 깊고 단단한 신뢰가 뿌리내렸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그가 주지 못했던, 그리고 서윤이 몰래 간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제는 계약서상의 갑과 을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평생 함께해 달라고 프러포즈했다. 서윤은 눈물 젖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받아들었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사랑을 증인서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윤과 민혁은 나란히 손을 잡고 디오맨의 본사로 출근했는데 직원들은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회장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을 지키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기로 약속했고 그 길에 언제나 서로가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다. 서윤은 민혁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오늘도 파이팅하라고 응원했고 민혁은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련과 고통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과거의 상처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재벌 회장과 유능한 변호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 강민혁과 한서윤은 이제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거친 세상 속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었고 그 성 안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결코 놓아지지 않을 것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언제나 낯설면서도 깊은 안도감을 동반하는 법이었고 주주총회장에서의 치열했던 전투가 끝난 후 디오맨의 본사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진철 부회장과 그 추종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나간 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뉴스에서는 디오맨의 경영권 방어 성공과 강민혁 회장의 리더십을 찬양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법무팀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사후 처리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지난 며칠간의 잦은 비가 무색할 만큼 투명하고 맑게 개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러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고 비로소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아니었고 누명을 쓴 산업 스파이도 아니었으며 당당한 디오맨의 영웅이자 강민혁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평소에 완벽하게 정돈된 수트 차림이 아닌 넥타이를 푼 편안한 모습으로 서윤에게 다가왔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서윤의 책상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그 다정하고 장난기 어린 눈빛이 온전히 서윤을 향해 있었고 서윤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서윤에게 더 이상 일에 파묻혀 있지 말고 자신과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손을 내밀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들을 덮고 그의 따뜻한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부러움 섞인 환호를 보냈고 그 소란스러움조차 축복처럼 느껴지는 오후였다. 민혁이 직접 운전하는 차는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차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는 싱그러운 풀 냄새가 섞여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민혁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깍지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침묵조차도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난 5년의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는 듯한 충만함을 느꼈다. 서윤은 민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5년 전 그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과 지금의 듬직한 모습을 겹쳐보았고 이제는 그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차는 굽이진 언덕길을 올라가 어느 한적한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는데 그곳은 민혁이 세상의 눈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생각보다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어 서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민혁은 서윤을 테라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도시를 감싸 안으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와인과 치즈를 꺼내오며 서윤을 소파에 앉혔고 자신도 그 옆에 나란히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기대어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민혁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에 대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5년 전 삼촌인 강진철이 서윤의 안전을 담보로 협박해왔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당시 강진철은 서윤의 가족까지 건드리겠다며 민혁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고 힘없는 고시생이었던 민혁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옥 같은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 없어 악마와의 거래를 받아들였던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멀리서 그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고백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민혁을 끌어안으며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지 위로했고 바보같이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가슴을 쳤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테라스에는 서늘한 밤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체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는 더 이상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서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지만 전해주지 못했던 소박한 은반지와 함께 새로 준비한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란히 들어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왼손을 잡고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청혼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2개의 반지를 모두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디오멘의 본사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등장에 직원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놀라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계도 계약으로 묶인 갑을 관계도 아닌 대등한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오늘 예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서윤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두 사람의 모습은 디오맨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끌어갈 이상적인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자신의 자리로 가기 전 서윤을 돌아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입모양으로 전했을 때 서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다. 몇 달 후 디오맨은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고 투명 경영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민혁과 한서윤이 있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말이면 소박한 데이트를 즐기며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보상받듯 매 순간을 소중하게 채워나갔다. 어느 비오는 날 저녁, 그들은 5년 전 이별했던 그 편의점 앞을 다시 찾았는데 이제는 초라한 고시생과 취준생이 아닌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곳에 서 있었다. 민혁은 우산을 씌워주며 다시는 비를 맞게 하지 않겠다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팔짱을 끼며 비가 와도 당신과 함께라면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빗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하나의 풍경처럼 어우러졌고 그들의 사랑은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견고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강민혁과 한서윤이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거대한 악에 맞서 승리했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기에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고 그들이 맞잡은 손은 영원히 놓지 않을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차가운 이별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뜨거운 재회와 완벽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낯선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남자가 되었다. 마지막 문장이 쓰이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을 것이다.